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 강의를 진행할 건데,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가 쭉 발전해 오는 과정과 함께 80년대 후반에 저달러, 저금리, 저유가의 3저 호황을 맞이해서 우리나라 이제 산업 체제 자체가 경공업 위주에서 이제 기술 집약적인 반도체 산업, 그러니까 중화공업을 거쳐서 반도체 산업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서 오늘날 이제 어떤 경제적 이 체질을 갖추게 되었다. 뭐 그런 과정을 쭉 설명했었죠, 그렇죠? 자, 오늘 이제 거기에 이어서 우리나라 이제 90년대 들어와서 겪게 된 심대한 경제 위기였던 IMF 외환 위기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IMF 이제 외환 위기는 앞에서 워낙 자세하게 김영삼 정권을 설명하면서 이미 했지만 조금 이제 그때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한번 지금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색깔을 좀 바꾸고. 자, IMF 이제 이 구제금융 우리나라가 이제 당시에 이제 97년에 엄청난 이제 경제적 이 피해를 겪게 되죠, 그렇죠? 1997년 이때 이제 11월이었습니다. 이때 IMF 경제 위기가 찾아오는데 뭐 그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 설명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네가 이걸 어떻게 당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문제 있었고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게. 그리고 그 특히 중요한 게 IMF의 어떤 이후에 우리 사회가 좀 바뀌었거든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배경은 방만한 기업 경영과 부실한 금융 운영이라 돼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돈 잔치를 많이 했어요. 이때 당시에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가면은 면접 보러 와서 고맙다고 회사에서 막 돈을 신입사원 지원자들에게 뿌려댔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잘 벌어서 그 돈을 이렇게 막 뿌리고 보너스도 지급하고 성과급을 주고 이런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당시 이제 이렇게 돈을 뿌려댔던 돈들이 다 어떤 돈이었냐면 외국에서 빌려온 돈들이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빚을 내 가지고 잔치를 벌인 겁니다. 자, 이러한 이제 빚으로 쌓아올린 이 우리나라 경제가 97년에 무너지게 되는데 이 IMF 외환위기의 본질은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외에서 돈을 빌려 가지고 신나게 경제 잔치를 벌였는데 갑자기 돈 빌려준 데서 야, 니네 잔치 너무 좀 문제 있는 것 같아. 니네 나라가 좀 지금 이상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빌려줬던 돈을 재빨리 뭐해라, 갚아라라는 이제 요구를 받게 되는데 갑자기 돈을 갚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갚을 돈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돈 지금 못 갚겠는데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큰일인데. 그럼 니네 나라 뭐 돼? 돈 빌렸는데 못 갚으면 부도나는 거지, 그치? 자, 부도날래? 어떻게 할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 부도가 날 수는 없잖아요. 나라를 부도내면 안 되니까 다른 어딘가에서 달러를 빌려가지고 그 달러를 여기다 갚는 거지, 그치? 근데 이 다른 어딘가가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IMF라는 겁니다. 사실 IMF라고 하는 국제통화기금은 역사가 되게 오래됐어요. 1945년에 세계은행하고 같이 만들어진 기구였는데 우리가 IMF를 알게 된 게 97년이지. 왜냐면은 그 전에는 우리가 별 관심 없었거든, IMF에. 물론 그 이전에도 우리가 IMF로부터 돈을 빌리긴 했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돈을 빌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IMF한테 우리가 지금 돈을 못 갚게 되면은 나라가 부도가 나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IMF한테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일단 급한 불을 먼저 껐던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이 97년 외환 위기입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됐었냐? 이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이 경제적인 어떤 체질이 많이 바뀌게 돼요. 예를 들어서 IMF가 우리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달러를 몇백억 달러를 빌려주면서 그냥 빌려주진 않겠죠.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가장 단적으로 요구했던 두 가지가 뭐였냐면 첫 번째는 한국의 고용 시장을 유연하게 만드세요라는 겁니다. 한국의 고용시장 유연화. 이거도 앞에서 이미 얘기했지만 쉽게 말해서 고용시장의 유연화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고하기 쉽도록 우리나라 이 고용시장을 좀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니네 나라 좀 이상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한번 고용되면은 죽을 때까지 또는 정년 퇴직할 때까지 그 회사에 다니는 게 아니고 다니다가 회사의 사장이 뭔가 이 좀 문제가 있다. 저 직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바로 해고가 가능한데 한국은 왜 해고가 이렇게 어려워? 한번 뽑으면 왜 그 직원이 정년 퇴직할 때까지 그 직원을 미우나 고우나 회사에서 데리고 가야 된단 말이냐? 이거 좀 이상하다. 한국의 고용 시장을 좀 유연화시켜라. 쉽게 자를 수 있게끔, you fired 되게끔 좀 만들어라. 이게 이제 첫 번째 IMF의 요구 조건이었고요. 또 하나 이제 이 IMF에서 우리한테 요구했던 건 뭐냐면은 한국의 금융시장을 개방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금융시장 하면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자국의 회사들의 주식이 있지, 그치? 주식. 이 주식을 갖다가 우리나라는 원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못 사게 막았었어요. 왜냐면 이제 걔네가 막 우리나라 주식을 막 사가지고는 우리나라 기업을 다른 나라에 막 팔아버리고 막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제 조금 경제적 폐쇄성이 있어서 우리나라 주식을 외국인들이 못 사게 막았는데 92년인가에 들어와서 이걸 좀 허용해 줍니다. 얼마까지 허용되냐면은 우리나라 회사, 어떤 회사, A라는 회사 있으면 그 회사 주식의 최대 20%까지는 외국인이 살 수 있게 허용해 줬어요. 근데 이제 이 IMF는 이렇게 본 거지. 야, 20% 제한도 너무 심한 제한이다. 야, 글로벌 시대에 니네 나라 한국 회사 왜 외국인이 사면 안 되냐? 지금 국경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니네 나라 뭐 주식 시장에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제한도 다 철폐해라.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거 안 들어주면은 IMF가 돈 안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그걸 철폐합니다. 그래서 20%돼 있던 제한을 50%로 이제 제한을 좀 풀어주고 어떤 회사에 A라는 회사에 있으면 A라는 회사 주식의 50%까지 외국인이 살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제 98년에 오면 어떻게 하냐? 제한이 완전히 철폐돼서 외국인도 우리나라 회사 주식을 100% 살 수 있게 돼요. 자,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어떤 대기업들의 이 주식 소유 현황을 보면은 여러분들 믿기 힘들겠지만 자, 여러분 삼성전자란 회사 있죠?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인 회사인데 삼성전자가 어느 나라 회사예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할 때는 삼성전자가 어느 나라 회사입니까? 우리나라 회사입니까? 우리나라 회사다. 아니다. 이걸 구분하는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게 우리나라 회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식이라는 거는 그 회사의 주인이라는 어떤 그 증서잖아, 증서.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회사의 주인이라 그러잖아. 그럼 우리나라 삼성전자라고 하는 회사의 주식을 우리나라 사람이 절반 이상 갖고 있으면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회사가 되는 거고, 절반 이상을 혹시 외국인이 가지고 있으면 삼성전자는 외국 회사가 되는 겁니까? 뭐 사실 지금 국제화 시대에 뭐 그런 거에 대한 뭐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많은 실제로 우리나라 회사들의 주식 소유 현황이 외국인과 내국인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그 회사 주식 상황인데 지금 보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 조금 좀 지울게. 자, 여기 한번 볼까? 이쪽에 쫙 지워서 자, 여기 삼성전자 주식 볼까? 외국인이 우리나라 전체 주식이 얼마? 56.09%. 삼성전자 주식의 절반 이상 56%는 외국인이 갖고 있어요. 네이버 볼까? 네이버 이번에 코로나 때 엄청 또 올라가지고는 우리나라 지금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온 네이버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55.66%. 그러니까 네이버도 소유 비율로 따지면 우리나라 회사 아니네. 이거 외국 회사네. 우리나라 이제 뭐 글로벌 탑5 안에 들어간다는 우리 자부심인 자동차 기업 현대자동차 볼까요? 세계 완성차 기업 중에 넘버 5 안에 들어가는 현대차 31.33%가 외국인입니다. 그러면 현대자동차는 우리나라 회사인 거야? 나머지 약 70%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으니까 사실 이 글로벌 시대 이게 의미가 없지만 이렇게 이제 삼성전자 같은 우리가 자부심을 느끼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외국인이 많이 갖고 있는 이제 이러한 이게 가능해진 게 언제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바로 이 IMF로부터 우리가 돈을 빌리면서 국내 이제 이 금융 이 투자 시장에 제한을 철폐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그럼 나쁜 거냐? 모르겠어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금융 시장을 개방하다 보니까 두 가지 이제 이게 양날의 검 같은 거겠죠. 우리나라가 시장을 개방하니까 우리나라가 돈을 잘 벌 수 있는 시장 같으면 외국인들이 많이 투자할 거고, 반면에 우리나라가 조금 상태가 안 좋아진다. 그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다 어떻게 해버리겠어요? 다 팔아버리고 외국으로 돌아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우리나라의 주가 시장이나 경제 상황 자체가 심각하게 흔들릴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약점에 노출됐다, 뭐 그런 단점도 있는 거고. 뭐 이게 좋고 나쁘고는 100% 좋다, 100% 나쁘다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 자본의 시장이란 거는 좋은 점도 있고 또 나쁜 점도 있는 겁니다. 자, IMF 당시 얼마나 우리가 심각했냐면은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엄청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는 반대로 이제 달러의 가치가 엄청나게 오른다는 건데,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한 1150원 정도 돼. 1달러에 115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게 환율이 오른다는 거는 1달러에 1150원보다 더 높아지면 이게 환율이 오르는 거고, 이게 낮아지면 환율이 내리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1달러에 1200원이 됐다. 그럼 환율이 높아진 거예요, 낮아진 거예요? 환율이 높아진 거지.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미국 달러에 대비해서 낮아졌다는 거죠. 이게 환율이 높아졌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헷갈리죠, 그렇죠?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환율이 높아진 거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반대로.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면 환율이 높아진 거. 그럼 높은 거니까 이해하기 쉽죠, 그렇죠? 반대로 이제 달러의 가치가 낮아지면 환율이 낮아진 거,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는데, IMF 당시 얼마나 환율이 높아졌냐, 즉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고 반대로 우리나라의 가치가 똥값이 됐냐면, 보세요. IMF 이제 막 터지고 초반에 1달러에, 이거 좀 지워볼까요? 1달러에 보면 환율이 달러당 1,500원을 돌파했다. 1,500원까지 간 거예요. 지금 달러 이 외환을 거래하는 딜러의 표정이 안 좋죠. 맙소사 이런 표정이죠, 그렇죠? 자, 근데 이거 별거 아니었어. 왜? 얼마 뒤에 본격화되니까 어떻게 됐냐? 자, 여기 보면 환율이 얼마 됐어요? 원달러 환율이 사상 처음으로 2,000원대를 넘어서자. 이제 여기 이제 1,500원 돌파하니까 한 손으로 눈을 감싸지었는데, 이제 2,000원 돌파하니까 두 손으로 지금 암담하겠죠, 그렇죠? 원래 IMF 이전에 우리나라의 이 원달러 환율이 900원대였어. 900원 갖고 가면 1달러 살 수 있었다고, 은행에서. 근데 이제 IMF 터지고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똥값이 되니까 2,000원을 갖고 가도 1달러를 못 사. 그럼 이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 돈을 엄청 번 사람도 있을 거야. 누가 돈을 엄청 벌었을 거 아니야? 뭐 가장 간단히 얘기하면 달러를 많이 갖고 있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겠지, 그치? 이때 달러 막 팔았으면은 우리나라 돈을 엄청 벌었을 거 아니야. IMF 오기 전에는 1달러 팔면 900원 받았는데, 이제 IMF 터지고 나서 환율 높아지니까 1달러 팔면 우리나라 돈 2,000원 주는 거잖아, 그치? 두 배 이상 돈을 버는 거잖아. 900원에서 2,000원 갔으니까. 물론 이때 당시에 달러로 우리나라 돈을 막 바꾸는 사람들 많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불안하잖아. 우리나라가 이대로 망하면 어떡해? 망하면은 달러라는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바꿨는데 우리나라가 이대로 망해버려. 그러면 그냥 그 사람 재산도 다 날리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과감하게 이제 사실 베팅하기는 어렵겠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 한국이란 나라가 이대로 망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하는 사람도 있었거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달러를 가지고 원화를 많이 바꿨겠지. 그리고 이제 속된 말로 존나 버티기, 존버하면은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정상화되게 되면은 돈을 많이 벌었겠지, 그치? 외국인들도 이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달러를 갖고 있잖아.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얘네가 주식을 사는데, IMF 터지면서 주식이 개폭락했거든? 개폭락을 했는데
문제는 자기들이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돈 자체가 뭐예요? 달러잖아, 그치? 달러의 가치는 높아졌다고. 그러면 안 그래도 우리나라 주식이 떨어졌는데 지들이 달러를 가지고 우리나라 원화로 바꿔서 주식을 살려고 하니까 달러의 가치가 높아져서 원화 자체도 싸졌는데 대한민국 주식 가격은 더 싸진 거야. 이거 완전 외국인 투자자들은 논한 거지.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완전히 망하진 않을 것이, 이미 거의 망했지만 IMF 때 이대로 완전히 대한민국이 아프리카의 뭐 어떤 아주 가난한 국가처럼 되진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믿음만 있었더라면 이때 우리나라 주식을 엄청나게 투자해서 굉장한 돈을 벌었겠죠. IMF 끝나고 나서. 그렇지. 이때 IMF 때 보면은 사실 IMF를 통해서 되게 가난해진 사람들 많거든. 다니던 회사의 문을 닫으면서 당시 우리나라 이제 공공기관에서만 14만 명 이상이 해고가 됐어요. IMF 때. 감원이 된 거야. 그러면서 생각해봐. 지금으로 치면 공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무지하게 다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IMF 때 그 공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조차 15만 명 가까이 잘렸다고. 그러면 사기업에 다니는 사람도 어땠겠냐? 말도 못하지, 그치? 진짜로 해고도 많이 되고 나라 경제가 파탄이 났는데 그래서 다들 많이 어려워졌거든. 근데 IMF 때 이거는 찬스다 라고 생각해서 엄청나게 폭락한 주식을 무지하게 사들인다든지 아니면 엄청나게 하락한 부동산을 무지하게 사들이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IMF 극복하고 나서 정말 뭐 범접할 수 없는 부자가 됐겠지, 그치? 그래서 IMF를 통해서 이렇게 빈부격차도 엄청나게 심해집니다. 그리고 IMF 겪으면서 우리나라에서 되게 좀 새롭게 등장한 풍조가 구급 공무원, 뭐 순경 이런 직업들 있잖아요, 그렇죠? 구급 공무원이나 순경 이런 직업들은 사실 IMF 같은 거 오기 전에는 사람들 별로 신경도 안 쓰던 그런 거였거든. 물론 이제 도시에 뭐 서울의 구급 공무원은 그때도 이제 시험 보고 이렇게 좀 경쟁률이 있었지만 저 지방에 있는 구급 공무원은 시험이 있긴 한데 그냥 치면 다 합격이었대 당시에는 막말로. 순경 그 경찰 이제 제일 밑에 계급 순경 시험도 이렇게 뭐 지금처럼 박 터지지 않았는데 IMF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이제 느낀 거지. 야, 안정적인 게 뭐다? 최고다. 이걸 이제 몸으로 느끼면서 우리 사회가 좀 많이 변화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 변화들이 왔던 게 바로 이 IMF 구제금융 위기였고, 우리가 이제 IMF 구제금융 위기를 97년 11월에 이제 받고, 이걸 이제 3년 만에 2001년에 이제 빌린 돈을 다 갚으면서 이걸 극복합니다. 뭐 극복한 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일단은 부실 기업들이나 금융기관들을 다 강도 높게 구조 조정을 해가지고 자를 사람 막 잘라버리고 막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을 좀 뭐랄까 어떤 기업의 효율성을 좀 높였지, 그치? 그리고 뭐 여기 지금 있는 것처럼 이걸로도 돈을 한 20억 달러 이상 만들었다거든요. 당시에 이제 국민 금모으기 운동을 했어요. 이것도 한번 내가 앞에서 얘기했는데 금이라는 것의 가치는 우리나라 경제가 나빠지던 좋아지던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잖아. 국제시장에서. 그렇지?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졌다 해가지고 야 이거 메이드 인 코리아 금도 같이 무너지냐? 아니잖아. 골드는 언제나 똑같은 골드지, 그치? 그래서 이제 이 금을 갖다가 국가에서 모아가지고 물론 강제로 모은 건 아니고 금을 갖고 국가에 오면 이 금에 해당하는 돈을 우리나라 원화로 줍니다. 원화. 당시에 원화의 가치가 떨어져 있잖아. 원화로 주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민들이 국가에다가 금을 한국 돈을 받고 파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제 정부는 이 금을 사가지고 이걸로 뭘로 바꾸는 거예요? 달러로 바꾸는 거지, 그치? 이렇게 해서 돈 한 20억 달러 정도 20억 달러인가 2억 달러가 헷갈리는데 뭐 우리가 IMF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데 전체 비중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지만 뭔가 이제 국민들이 국가 경제가 어려울 때 발벗고 나서서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막 자기 집에 있던 애기들 돌반지, 막 백일 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결혼 반지 이런 것까지 다 이제 국가에다가 이제 내다 팔면서 이렇게 국가가 IMF를 극복하는데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는 모두 공동체 의식을 갖고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했다. 이런 게 이제 정신적으로 당시에 국가가 우리나라가 이 IMF 시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됐겠죠. 이때 또 IMF를 우리가 겪을 때 우리한테 또 이 뭐랄까 힘을 줬던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명의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이제 당시에 LA 다저스에서 일을 하고 있던 박찬호라고 하는 이제
운동선수 메이저리거지, 그치? 박찬호가 이제 승리를 할 때마다 당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웠는데 이 IMF를 극복하는데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치? 박찬호가 이제 미국에 가서 열심히 이제 이 하면서 우리가 뭐랄까 좀 그러니까 힘이 나는 거지, 그치? 우리나라 선수가 이 외국에 나와가지고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때 뭐 박찬호가 대단했잖아. 거의 내 기억에는 뭐 10승 이상을 했던 해도 한 몇 년 되는 것 같거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또 이 선수는 또 누굽니까? 스포츠 스타. 우리나라 이제 스포츠 스타가 또 당시에 해외에서 아주 그 뭐랄까 그거 하면서 그 이 아씨 요새 말이 생각이 안 나냐? 뭐라 그러냐? 막 이렇게 선전을 하면서 아주 연전연승하고 선전하면서 여러분 말이 단어가 기억이 안 나요.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선전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걸 보고 힘을 냈지, 그치? 그 선수가 바로 골프 선수. 박세리라고 해서 지금도 요새 뭐 예능에 나오시고 하던데 박찬호 박세리 하면 그때 전설이었거든. 뭐 그때 지금에 와서 보니까 별거 아니다 이게 아니고 박세리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였냐면은 우리나라 여자 선수 최초로 미국 그 골프 여자 골프 리그인 LPG에서 우승을 했던 사람이고 우승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우승했어요. 여러 번 우승했고 뭐 그때 우리가 한창 IMF 극복하고 있던 98년에만 LPGA에서 제 기억에 4번인가 우승을 했어요. 박찬호 선수도 막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20승을 이상을 달성했던 것 같은데 기억에는. 야, 메이저리그에서 한 해 20승 달성이면 진짜 잘 던지는 거거든. 우리나라야, 여기 뭐냐, 우리 저기 한국 프로야구 리그에서 20승 달성하기 어려운데, 당시에 박찬호 선수 진짜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데 어떻게 많은 도움이 됐다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를 좀 하자면은, 우리나라가 또 이제 이렇게, 잠시만요. 제가 지금 모니터가 꺼져 버렸어요. 이게 지금 아씨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잠시만요, 여러분. 있다. 아이고. 아이고. 제가 지금 집에 지난 강의를 들은 친구는 알겠지만 저희 집에 있는 제 모니터가 하나가 폭발해 버렸어요. 너무 오래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태블릿을 강제로 연결해서 쓰고 있는데 태블릿 배터리가 다 됐네. 지금 배터리 지금 연결했거든요. 배터리가 다 되면 내가 지금 모니터가 녹화가 제대로 되고 있나 이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IMF의 결과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했고 또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의 비중이 엄청 늘어나게 됩니다. 고용 시장이 이제 유연화되면서 언제든지 계약 기간이 끝나면 해고를 할 수 있는 이런 비정규직들을 기업들이 늘리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고용 불안이 심화되고 사실 그 전에는 어디 회사 들어가면은 뭐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도 별로 없었어. 회사에 들어가면 그냥 뭐 하는 거다. 다 정규직이었고 그냥 정년 퇴직할 때까지 그 회사 다니는 거였는데 이제 그러한 믿음이 그런 신화가 깨졌죠. 그렇죠? 고용 불안이 심화되고 나 비정규직들은 나 이대로 계약이 갱신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중산층이 많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나마 밥 먹고 살던 중산층들이 무너지고 가난한 자와 부자의 격차가 이제 확대되는 빈부격차 확대의 문제가 생겨나게 되죠. 자, 여기까지 일단 해서 벌써 시간이 20분이 지났어요. 지금 제가 지금 빨리 이걸 녹화를 꺼야 되는데 잠시만요, 여러분들.